오늘 하루 동안 피아가 당한 해킹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맥스 베르스타펀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으며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살펴보고 마라늘로에서의 새로운 소식 2026년 엔진과 드라이버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맥스 베르스타펀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도 접근했습니다. FIA의 공식 포털, 즉 여권, 운전면허증 및 개인 연락처와 같은 민감한 문서가 저장된 곳이 침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도난이나 전 세계적인 스캔들을 상상하기 전에 여기 가장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커들은 아무것도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FIA, 즉 연맹의 정보 보안을 얼마나 쉽게 뚫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잘 알려진 컴퓨터 연구자들인 나글리 삼카리, 이안 캐럴은 FIA 포털에서 그들 스스로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정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IO의 위협 노출 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한 나글리는 시스템에 침입하여 모든 포뮬러 1 드라이버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단 10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작점은 바로 베르스타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높은 보안 조치가 있어야 할 곳에 들어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나글리는 모든 내용을 직접적인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맥스 베르스타펀의 여권, 운전면허증 및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모든 포뮬러 1 드라이버의 데이터와 함께 단순한 보안 오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취약점을 확인한 후 중단하고 FIA에 수정하라고 알렸습니다. 실제로 이는 윤리적 해킹, 즉 누군가가 실제로 도난이나 스파이 활동을 할 의도로 하기 전에 보안 결함을 드러내기 위한 통제된 시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명의 해커는 FIA가 파일럿 식별 파일에서 연락처 데이터까지 면허증, 허가 및 내부 서신을 포함한 내부 문서를 보관하는 포털에 침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수백만 달러 갤러 계약을 맺은 파일럿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민감한 자료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들은 무엇이든 다운로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크린샷만 찍었고 즉시 FIA에 알렸습니다. FIA는 인정을 받아야 할 점은 24시간 이내에 반응하여 그 틈을 닫았습니다. 그 후 연맹 대변인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IA는 드라이버 분류 포털과 관련된 사이버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데이터 보호 관련 당국에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기관은 또한 관련된 소수의 파일럿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정보가 다운로드되거나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FIA는 피싱을 통해 일부 내부 이메일 계정이 침해된 유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에 대해 이야기되었지만 실제 자금의 범위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맹은 그 당시 오늘처럼 데이터 보호를 위해 모든 프랑스와 스위스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뮬러 1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초기술적이고 엄격히 통제된 포뮬러 1 세계도 사이버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파일럿과 팀은 이제 계약 여건, 생체, 데이터에서부터 개인 텔레메트리 정보까지 수많은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함은 거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연구자 그룹이 10분 만에 들어갔다면 덜 고귀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IA는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보장했습니다. 설계에 의한 보안, 즉 처음부터 통합된 보안을 가진 시스템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식 포털에 그렇게 심각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볼 만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공격은 6월에 발생했지만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10월에야 그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FIA가 수개월 동안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이고 관련자들만 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윤리적인 해커가 아니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이 멕시코에서의 1차차 연습 주행에 참가하지 않고 안토니오 푸오코로 대체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함께 들어봅시다. 루이스 해밀턴은 멕시코 그랑프리의 1차 연습 주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 페라리는 안토니오 푸오코를 트랙에 내보낼 것입니다. 그는 내구성 프로그램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드라이버이며 2024년 르망 24시간 레이스의 우승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독에서 가장 나쁜 비밀로 여기는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FIA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의무적인 논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각 팀은 시즌 동안 각 차량마다 공식 그랑프리를 2번 이하로 참가한 루키를 최소 2번의 1차 연습 세션에 출전시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팀이 실제 트랙에서 새로운 인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페라리의 경우 샤를 르클레르는 올해 바레인과 오스트리아에서 2차례 디노 베가노비치에게 핸들을 넘겼습니다. 이는 루이스 해밀턴이 한 차례 건너뛸 차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선택한 것은 신인 연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토니오 푸오코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페라리와 첫 테스트를 한 지 10년이 넘은 후
포뮬러 2일 주말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라넬로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드라이버로서 상징적인 귀환이며 그는 수년 동안 499P 하이퍼카와 같은 내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에서도 조용히 모노포스트 개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후오코 자신은 이를 개인적 직업적 자부심의 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루이스의 차를 몰고 찰스와 포뮬러 2 시절처럼 박스를 공유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절대 이때 잊지 못할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했던 모든 노력의 보상이죠. 그의 존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시뮬레이터와의 상관관 관계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후오코는 SF-25의 공기역학적 및 기계적 조정을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하여 마라넬로의 기술자들이 가상 결과와 트랙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돕게 될 것입니다. 배팅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다음 경기에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후오코는 나의 주된 기여는 시뮬레이터와 현실 간의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나를 테스트 드라이버로 성장시키고 내가 마라넬로로 가져갈 기술적 감각을 완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오코는 수년 동안 페라리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유소년 아카데미에서부터 포뮬러 1 개발 테스트 그리고 르망에서 마라넬로의 말을 세계 정상에 올린 하이퍼카까지의 모든 과정을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적은 없지만 페라리 차량의 모든 카테고리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드라이버입니다. 돌아보면 페라리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독특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길을 걸어왔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페라리 팀과 함께 포뮬러 1 주말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는 모든 이탈리아 드라이버의 꿈입니다. 이 결정으로 페라리는 해밀턴의 두 의무적인 출전 중 하나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옵니다. 그는 어디서 언제 할 것인가요? 다음 두 단계 브라질과 카타르는 단 1시간의 자유주행만만 있는 두 번의 스프린트 주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입 드라이버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는 서킷이자 복잡한 야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입 드라이버가 데뷔하기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즉, 유일한 현실적인 옵션은 시즌의 마지막 경기인 아부다비입니다. 거의 확실히 해밀턴은 규정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 SF-25를 젊은 페라리 드라이버에게 다시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 소식은 내부적인 긴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오히려 결정을 지지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숙하고 리더다운 태도로 페라리에서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기술적 멘토이 팀의 경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르클레르는 트랙에 나서서 시뮬레이터와 트랙 간의 비교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페라리가 오스틴 이후 레이스 페이스를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레이스 페이스에서 더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며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뮬레이터 데이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봅시다. SF-25가 정말로 안정성과 타이어 관리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오스틴의 포디움이 단지 환상이었는지요. 마라넬로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확신하지만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즈 서킷은 희박한 공기와 빠른 곡선들로 인해 타이어의 열 관리를 진짜 기술적 함정으로 만드는 가장 어려운 트랙 중 하나입니다. 오스틴 주말은 페라리에게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르클레르는 포디움에 올랐고 해밀턴은 같은 SF-25로 마침내 경쟁 영역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라넬로의 엔지니어들은 아직까지 차가 세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르클레르 자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선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불안정합니다.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행동이 변하며 특히 빠른 곡선에서는 두 축 간의 하중이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공기역학적 일관성을 잇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평범한 트랙이 아닙니다. 작년의 사이언츠는 SF-24로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의 사이언츠는 SF-24로 폴 포지션을 차지했으며 그 데이터는 오늘날 팀의 작업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SF-25는 그 차의 혁신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서스펜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더 넓은 공기역학적 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올해 초부터 페라리는 항상 균형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속 곡선에서 SF-25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서킷의 두 번째 섹터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으로 바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앞뒤 간의 완벽한 열적 균형과 안정성, 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페라리는 이러한 매개 변수에서 진정한 일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공기가 희박한 멕시코에서 후방의 하중과 그립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하중의 세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넬로의 엔지니어들은 빠른 곡선에서 약간의 안정성을 희생하더라도 최고 속도와 견인을 찾고 싶어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1.2km 이상의 주요 직선에서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앞에 남으려면 위험하지만 필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기계적 세팅과 지상고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이러한 매개 변수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상적인 작동창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야말로 페라리가 오스틴 이후에 마침내 확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텍사스 경기 동안 SF-25는 온도, 변화와 측면, 하중에 더 잘 반응하여 시뮬레이터와 현실 간의 상관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극단적인 시험대입니다. 여기서는 타이어가 서로 반대되는 조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구간에서는 과열되고 긴 직선에서는 너무 많이 식습니다.
이 두 극각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SF-25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문제는 단지 마모가 아니라 섹터 간의 온도가 변화하는 속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급제동과 짧은 가속으로 인해 앞바퀴가 차가워지면서 진입 시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차갑습니다. 중앙 구간에서는 양축의 열이 증가하여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느린 세 번째 구간에서는 출구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해 후방이 과열되어 전체 셋업이 균형을 잃습니다. 간단히 말해 SF-25는 앞쪽은 너무 차갑고 뒤쪽은 너무 뜨거운 상태로 균형을 잡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높은 환경 온도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문제이지만 멕시코에서는 고도와 희박한 공기로 인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선 주행입니다. -25는 이미 이몰라와 몬자에서 보았듯이 안정성을 잃지 않고 연석을 매우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멕시코 트랙에서 특히 방향 전환의 정확성이 중요한 첫 번째 구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페라리는 지난 두 경기에서 사용된 중고하 중 후방 사양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까지 차량의 특성에 잘 맞고 안정성과 속도 사이에 가장 좋은 타협점을 나타냅니다. 즉, 페라리는 좋은 느낌과 함께 멕시코에 도착하지만 아직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주말의 핵심은 마라넬로에서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바퀴의 불안정한 열 균형 관리입니다. 마라넬로에서 멕시코에서 사용할 셋업과 구성에 대한 작업을 하는 동안 2026년 엔진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한의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2026년에 포뮬러 1의 균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페라리는 완전히 혁신적인 엔진을 작업 중이며 이를 본 사람들은 이를 최상위 비밀로 정의한 흡기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한다면 새로운 규칙의 시대에 페라리를 다시 모든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타협점은 엔진, 셋이, 공기역학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은 더 가볍고 더 지속 가능하며 훨씬 더 하이브리드해야 합니다. 실제로 엔진의 50%는 전기 부분이고 나머지 50%는 열 부분입니다. 연료는 완전히 지속 가능하며 전방 및 후방에 활성 공기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넬로에서는 혁신적으로 내부적으로 정의된 비밀 흡기 시스템이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헤드를 개발 중입니다. 내연 기관의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오늘날에 비해 열 기여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입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엔진의 호흡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정밀하며 특히 새로운 규정에 의해 부과된 한계에 최적화된 공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압력 관리, 흡기 온도 관리, 2026년의 가장 복잡한 점 중 하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라리의 열 엔진 개발을 책임져온 독일 엔지니어 월프 지마르만이 제안한 혁신적인 스틸헤드 아이디어는 포뮬러 1에서 본 적 없는 솔루션이었지만 신뢰성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포기되었습니다. 스틸 대신 더 가볍고 입증된 알루미늄으로의 전환 선택은 몇 달간의 지연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페라리가 패독 소문에 따르면 2020년 개발에서 더 앞서 있던 메르세데스와의 균형을 맞추게 했습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는 이미 다이노미터에서 첫 번째 주기를 완료했지만 페라리는 여전히 새로운 흡기 구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경쟁이지만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솔루션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다. 그리고 월프 지마르만은 아우디에서 일할 것이며 아우디가 엔진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메르세데스와 혼다가 페라리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봅시다. 최신 소문에 따르면 아우디의 2026년 엔진은 메르세데스에 비해 이미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30마력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모든 마력이 중요한 시대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시즌부터 잉골슈타트의 회사는 썩버거와의 합병을 완료하여 스위스 팀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며 사실상 아우디 공식팀이 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의 황금 시대 이후 독일을 다시 포뮬러 1의 정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생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첫 번째 다이노 테스트는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간의 상당한 출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브레클리의 엔진은 이미 420kW, 즉 약 571마력에 도달했지만 아우디는 540에서 550마력 사이에 멈출 것입니다. 21대 31마력의 결핍은 적어 보이지만 포뮬러 1에서는 영원히 큰 차이입니다. 비교하자면 2023년 가장 약한 르노 엔진은 최고 엔진에 비해 23마력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아우디는 2해 전 알파인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헬비히시엄이 있으며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뉴버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우디 포뮬러 1의 운영 본부는 뉴버그에 있으며 그곳에서 파워 유닛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400kW의 문턱을 넘기고 출력을 넘어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한 다이노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팀장인 조나탄 위틀리 전 레드불 소속은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아직 실제 성능에 대해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인정했습니다. 12월에는 아우디가 엔진과 셋시의 첫 번째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파워 유닛의 역동적 및 열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때서야 30마력의 차이가 실제인지 부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옵니다. 아우디는 마라넬로에서
페라리의 두 주요 인물 열 엔진 연구 책임자인 월프 지만과 그의 부책임자인 라스 슈미트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말에 페라리를 떠나 아우디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2024년 아우디의 포뮬러 1 프로그램의 기술 및 운영 책임자로 이미 임명된 메테티 비너터를 만날 것입니다.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 3인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비노토는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치머만은 내연기관의 두뇌로, 스미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책임자로 있습니다.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우디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조업체가 경쟁자를 따라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몇 달, 어쩌면 1년 전체를 앞서고 있으며 페라리는 이전에 말했듯이 마라넬로의 알루미늄 헤드와 새로운 흡입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유능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치머만과 스미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레클리의 본사가 2022년에 이미 2026년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완료되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들은 바에 따르면 토토 울프는 최고 속도에서 이 저하중 구성의 엔진으로 최대 400km/h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어는 2026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A-듀얼을 도입하여 엔진 제조업체 간의 격차를 줄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에서 뒤처진 사람은 테스트 벤치에서 추가 시간을 얻고 파워 유닛의 특별한 업데이트를 받으며 신뢰성 문제를 입증한 경우 비용 상한선의 예외를 받게 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소식은 로렌스 스트롤이 조지 러셀이 에스턴 마틴에서 절대 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 메르세데스와 단연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팀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카트 세계에서 스트롤과 러셀 사이에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로렌스 스트롤은 그의 팀에 조지 러셀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이는 앞으로 드라이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두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